국제법에 대한 문제풀이로 복습해봅시다. 1번. 갑과 을의 주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자바 출처 문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각각 무슨 관점인지 보죠. 갑. 국제기구나 비국가적 행위자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출처요. 뭐 여기서 얘가 말하고 싶은 다 나오지. 국제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나 연대감. 연대감이 뭐야?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이런 거. 연대감이 형성되고, 연대감이 형성되고, 이해관계의 조화가 가능하다. 굉장히 이상주의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이상주의 관점, 혹은 자유주의 관점, 뭐라고 부르든, 이런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갑은. 그러면 을은 안 봐도 현실주의일 것 같죠? 볼까요? 국가는 나왔네. 자국의 안보, 자기네 나라의 안보를 추구해. 그리고 뭐 하는 존재래? 추구하고 서로 경쟁하는 존재라기보다 협력하는 존재. 얘도 맞네요? 둘 다 그런데요? 국제법이 강화되고, 얘도 좋죠? 현실주의 아니야. 국제법이 강화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 야, 얘도 이상주의예요. 공통이군요. 이 문제는 갑과 을의 주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둘 다 거의 같은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고 있네요. 자, 이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말로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랑 뭐야? 국제법과 국제기구야. 이상주의, 즉 자유주의적 관점은요. 추천하여 형광펜으로. 얘네가 강조하는 거 국제법 강조하고요. 국제기구의 역할 강조합니다. 얘네들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활동을 강조한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국제정치를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그럼 얘는 현실주의지. 권력을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잖아. 이건 현실주의예요. 자기네 이익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국제기범의 준수법 또 나왔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 이것도 현실주의죠. 1번과 2번 같은 말입니다. 3번. 보편적 선 끝났네. 이거지. 자기네 나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공통적인 선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설명하며 국제사회에서 뭐래? 전쟁이 아닌 이성과 윤리가 작동한다고 본다. 이게 이상주의적 관점이에요. 위에서 말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이고 이상주의적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럼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이 모두 현실주의라는 얘기야. 봐봐. 국제사회는 무정부성이 존재하므로 갈등이 불가피하다. 현실주의 아닙니까? 다. 잠재적인 공격자를 저지할 수 있는 뭐랬어? 군사력 증강을 해야 된다. 이게 현실주의예요. 힘의 균형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다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3번만 이상주의적 관점이었다. 오케이.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부각된 국제관계의 특징. 국제관계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례가 뭔지 볼게. 2005년 세계무역기구는 끝났어 얘들아. 뭐 나왔니? 국제기구 나왔지. WTO라는 것도 대표적인 뭐야? 국제기구잖아. 국제기구. 그러면 국제기구에 의해서 자 얘네가 뭔가를 하는데 계속 읽을게 그래도. 자, WTO는 미국 정부의 면허 생산자에 대한 지원책이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원책 처리를 권고했다. 권고했어, 얘네는. 강제력은 없으니까. WTO는 2008년 미국 정부가 WTO 분쟁 해결 기구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하고 다음에 브라질의 일방적 보복 조치를 허용했답니다. 무역 보복 조치 시행 직전인 2010년 4월 미국 브라질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 미국이 브라질에 대한 대규모 지원 기금 등을 마련하면서 브라질은 보복 조치를 취소했다. 그럼 봐봐. 보복 조치를 허용하기도 하고 협상을 통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면 국제관계는 어떻다는 얘기야. 갈등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서로 협력을 할 수도 있다.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양면을 모두 보여주는 겁니다. 1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의 영향력 약화되고 있다니 그거 보고 싶은 거 아니고 이거지 이거. 갈등과 협력이 모두 공존한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보복을 허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협상을 통해 보복 조치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게 한마디로 국제정치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은 협력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전쟁도 하고요.
대화도 하고요. 화해도 하고요. 네. 그럽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 3번 문제. 국제법 나왔네요. 국제법. 국제법의 법의 원천으로 세 가지 배웠었잖아. 그 중에 국제법의 법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답변인데 국제법의 법원 중에 뭐 나왔어요? 여기 2개 나왔네요. 조약과 국제관습법 이렇게 2개 나왔네. 각각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을 찾을게. 자, 첫 번째 거 봐봐. 국제사회의 좋죠. 일반적 관행 쭉 이렇게 해왔어 그거야.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 이게 관습법이죠. 우린 이런 걸 국제관습 썼어요. 우린 이런 걸 국제관습법이라고 부른다. 다음 주로 100만 번 했죠 이거. 명시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절차를 거쳐 동그라미 쳐 문서로 만드는 거. 이게 조약이랬죠. 조약. 우린 이런 걸 조약이라고 부르죠. 다음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조쳐봐. 포괄적인 즉 전세계 모든 나라를 다 구속하는 거. 그게 관습법이죠. 조약은 조약을 맺은 나라만 구속하지. 그래서 이거는 관습법.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자, 이 문장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약 체결에 대한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하는데 비준은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려워요.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서 여기 화살표 빼세요. 필기 좀 할게요. 국회 비준 동의에다가 줄쳐놓고 불러줄게 쓰세요. 모든 조약을 국회가 비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 저희 조약 체결할 때 국회 비준 동의 받는데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비준 동의하는 게 있어. 중요한 거. 그렇다고 해서 100% 모든 조약을 국회가 비준 동의하는 건 아니야. 그럼 별표하고 그 아래 중요한 조약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중요한 조약이에요? 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상호 원조라든지 우리나라 국방에 관련된 안전 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이나 상대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든지 두 나라가 서로 강화를 맺는다든지 휴전하는 거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통상 그 다음에 항해 등등이 있어. 그럼 선생님 중요한 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모든 조약을 국회가 동의 비준하는 것은 아니다야. 알겠니? 그러니까 문장을 잘 봐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세 번째 보면 뭐랬어? 동의를 얻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모든 조약을 다 동의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건 이 문장 자체가 틀렸다고. 알겠어요? 이 문장 자체. 그래서 가보면 안 되지. 처음부터. 왜? 이건 얘를 뭐 했다고 그랬어?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틀린 설명. 알겠어요?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보다 하위의 법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당연하죠. 모든 나라가 헌법은 최고예요. 그 나라 최고의 법이 헌법이고 조약은 헌법 아래야. 그러니까 뭐랑 같아? 헌법보다 하위니까 써놔봐. 조약은 뭐와 같은 동급이냐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동급이야. 그거 꼭 알아둬. 우리가 법의 체계를 배웠잖아요. 헌법 있고 그 아래 뭐 있었어? 법률, 그 아래 명령, 조약, 규칙, 조례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조약은 국내에서의 위치는 국회가 만든 법률과 동급이야. 어쨌든 헌법보다는 한 단계 낮아.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야.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설명이고 얘는 맞는 설명이야. 그러면 일단 갑은 틀려. 자, 이게 맞는 설명인데 을은 뭐 했어? 틀렸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틀린 거야. 위에 거는 관습법, 조약, 관습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면 되는데. 자, 어쨌든요. 그럼 얘네들 병정은 틀린 건 틀렸다 했고 맞는 건 맞다고 했으니까 병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병은 봐봐요. 병은 관습법에는 XX하고 조약에다가는 OS니까 병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조약에 대한 설명을 일관적으로 한 거고, 정은 자 관습법은 OO하고 조약 XS니까 얘는 관습법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쭉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과 정은 정답을 얘기한 거죠.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 중요한 선생님이 본문에서 얘기 안 했던 부분이야 이거. 모든 조약을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되는 건 아니다. 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은 우리나라의 법률과 동급의 위치를 가진다. 두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문제를 통해서 나왔으니까요. 다음 4번 문제. 자, 역사 문제지? 국제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자 선언들인데 선언들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공산화 위협에 직면한 국가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내용으로 한 출처요. 트루먼 독트린은 그러면 뭐야 이건? 이건 냉전이야. 냉전을 선언한 독트린이란 말이야. 그치? 냉전을 시작하겠다. 냉전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시기가 뭐에 대한 얘기야? 가시기가 자 이게 냉전이 되겠지. 냉전. 그 다음에 나는 자 그러면 볼게요. 역사적 선언을 가다시기 설명 옳은 것은 가시기에 국제연맹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제연합이 설립되었다. 여러분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왔어요. 자 여기 그러면 냉전이 본격적으로 자 트루먼 독트린 이전에 나와야지. 국제연합은 이때 나와야 돼요. 가시기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진 게 국제연합이기 때문에 틀렸지. 가시기가 아니라 뭐라고 고쳐야 돼? 가시기 이전 트루먼 독트린 전에 나왔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나시기는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출처야? 닉슨 독트린이지. 닉슨 독트린. 그럼 이건 냉전이 깨진 건 아니지만 냉전이 좀 약화되는 느낌? 냉전 완화라고 쓰세요. 가는 냉전식이고 닉슨 독트린 이후엔 조금 긴장관계가 풀어지는 냉전 완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미국과 소련의 정상회담에서 동서협력 등을 대응한 얘는 뭐 냉전 끝난다는 얘기죠. 몰타 좋죠. 몰타 선언이 나오면 몰타 선언이 나왔던 해가 우리가 그때 연도 좀 외우자 했는데 이게 1989년이고요. 1989년이고 다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탈냉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탈냉전. 그래서 냉전 완화, 탈냉전. 여기는 암기가 좀 필요해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몰타 선언 이런 중요한 독트린이나 선언들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볼게요. 나시기.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에 이념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국제관계 내모하세요. 이념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국제관계. 이게 냉전이에요. 이념. 여러분 냉전은 이념을 최고로 했어요. 공산주의 이념이냐 자유주의 이념이냐 그 이념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국제관계가 냉전입니다. 이 말도 알아주세요. 냉전이 뭔지. 냉전은 이념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나시기가 아니라 가시기지. 가시기. 다음 나시기에는 즉 냉전이 완화되는 이 시기에는 가시기에 비해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축이 그치요. 가시기에는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축이 딱 두 개였지. 소련 아니면 미국. 근데 냉전이 완화되면서 축이 주쳐봐요. 축이 다변화되었다는 얘기는 미국, 소련 말고도 새로운 축, 뭐 제3세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어요. 냉전이 완화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축이 다변화되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하는 게 맞죠. 냉전 완화 때는 미국, 소련 말고도 새로운 축들이 생겼다. 기억해주고 다음 탈냉전 시기의 다 시기에는 가시기에 비해 즉 냉전 시기에 비해 현실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아니야.
냉전 때가 현실주의적 관점이 강했고 탈냉전 시대 때는 자유주의, 이상주의, 국제법을 강조하는 그러한 게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반대입니다. 가시기와 다시기를 바꿔야 되고요. 다음 가시기에서 다시기로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적 실리. 그럼요. 오늘날에는 이거 이념이 중요하지 않아. 현대의 국제관계는 경제야.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지요. 현대로 오면서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된다. 자,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갈게요. 실전 문제 1번. 자, 그럼 이 문제는 또다시 국제법의 법원에 나왔는데, 이게 조약인지, 국제간섭법인지, 법의 일반 원칙인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A와 B가 뭔지 찾아야 돼. 자, 볼게. 국제경제법은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국제금융 등에 관한 국제법으로 세계무역기구 등의 국제기구, 국가, 지역경제통합체가 주된 주체가 된다. 국제경제법 전반이 무역, 국가경제, 국경관리와 같은 국가의 관할권과 정책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어 국제경제법은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중요한 거 없어요. 이런 이유로 국제경제법 영역에서는 이제부터 제대로 읽어야지. 국제법의 법원 중 좋습니다. 국가나 국제기구 간 명시적 합의, 이게 조약이랬지. 명시적 합의를 거쳐 체결된 A, 그러니까 A가 조약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나왔어요 오늘. A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또 나왔네요. 좋죠. 반복된 관행. 그럼 뭡니까? 이게 관습법이랬지. 명시적 합의는 조약, 반복된 관행은 관습법, 국제관습법이 되는 거지. 법규범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면서 형성된 비는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지 않는데요.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국제경제법은 조약이 중요하대. 뭐보다? 관습법보다는. 왜냐면 이건 돈에 관련된 얘기인데 당연히 나라와 나라가 명확하게 규정하겠죠. 그죠? 자, 이번 가볼게요. 1. 우리나라에서 A가 뭔데? 조약이야.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은 국회한테 있지. 비준 동의가 왜 대통령한테 있어? 국회한테 있죠. 국회가 비준 동의하고 대통령은 뭐 하는데? 체결합니다. 알겠지? 물론 모든 조약을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비준 동의는 누구가 하는 거야? 국회가 하는 거지. 다음 2번. B의 예로는, 즉 관습법의 예로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네모하세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 자, 우린 이런 걸 말 그대로 얘들아 동그라미 쳐봐. 그 끝에다가 원칙. 우리 국제법의 법원은 세 개잖아. 조약, 관습법, 그 다음에 법의 일반 원칙. 원칙이에요. 이건 관습법이 아니라 써놔요.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여기 안 나온 나머지 국제법의 법원 얼마나 좋아. 끝이 원칙으로 끝나는데. 얘들아, 법의 일반 원칙이다. 즉 관습법이 아니다. 그 틀렸죠. 다음, 우리나라의 법원은 재판에서 A 또는 조약 또는 관습법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하지. 당연하죠. 다 그래요. 법의 일반 원칙도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4번. 우리나라에서 A와 달리 B는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아니지. 국제간섭법은 별도의 입법 절차 필요 없습니다. 다음 B와 달리 A는 준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당사국뿐만 아니라. 아니지. 조약은 당사국에서만 적용됩니다. 관습법이 모든 국가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조약 아니죠. 바꿨죠. 바꿨지. 얘들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놔.
우리나라 법원에서 선생님,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 국제법에 관련된 거를 법의 판결 근거로 사용해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쓸게요. 이 내용 알아두시고요. 왜 그런지 써봐요. 조약, 그 다음에 국제법규들.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우리나라 국내법, 여기서 말하는 국내법, 뭐 법률, 헌법 아니야 법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위가 같고 효력도 같습니다. 법률과.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내용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문제 푼 거 다시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다음요. 2번 문제. 다음 거를 통해 이것도 역시 추론하는 문제니까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뭐 비문학 독해죠? 추론할 수 있는 국제법의 변화래. 국제법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건 뭐 독해 문제로 푸시면 돼요. 국내법과 비교할 때 국제법은 실효적으로 이행을 국제정부가 없기 때문에 강제의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게 국제법의 한계예요. 이러한 국제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 상당히 준수되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사람들이 국제법을 상당히 지킨대요. 나라들이. 그 이유는 뭘까? 세계적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이 국제간섭법에 법전화와 더불어 일반적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등 새로운 국제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국제연합이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또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들의 일반적인 관행이 축적되어 형성된 국제간섭법이 많이 존재하는데 국제간섭법이 국내법으로 편입되어 국내법적 실효수단을 갖게 된 것. 우리 아까 내가 국내법과 같았죠. 효력이. 실효적인 수단을 갖게 된 것도 국제법의 규범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국제법원들이 설치되고 세계무역기구의 분쟁기구가 실질적인 이행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국제법의 구속력이 높아지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강제력이 없지만 그래도 많이 국제법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 얘기를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볼게요. 1.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조약이 증가하고, 이런 말 안 했지? 조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없어요. 본문에. 2번. 국제법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현실적인,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법의 규범력이 넓어지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국제법의 구속력이 커져가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건 2번이죠. 3번. 국제법이 전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 없고요. 국제법이 재판규범은 실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고요. 두 개가 충돌할 때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독해 문제로 푸시면 되는 거죠? 자, 넘겨봐요.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갑과 병의 관점이에요. 옳은 거. 국가의 자기중심적 이익은 언제나 전체의 선에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뭐야? 자기네 나라의 이익이 전체의 선, 즉 세계 평화보다 우선한데, 국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래? 야, 자기네 나라 이익이 전체의 선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건 비도덕적인 게 아니야! 굉장히 현실주의죠.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선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리 얘기하죠? 전쟁은 국가들의 집단적 협력이 필요한 국제 문제야. 분쟁 당사국들의 국제규범 준수와 집단안보체제 마련을 통해, 봐봐. 국제규범을 지키고 집단안보체제를 통해서 전쟁을 뭐 할 수 있대? 억제할 수 있어. 자유주의입니다. 자,
중앙정부가 없는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국가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는 국가 간 동맹을 통해, 여기 세력균형 나왔잖아요. 얘도 현실주의예요. 국가 간 동맹을 통해 형성되는 세력균형이다. 세력균형. 자, 여러분 가봅시다. 그 전에 봐봐요.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를 한번 봐줄게요. 여기 보면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현실주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동맹, 국가 간 동맹 등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세력 균형을 맞추는 거야. 여기 현실주의가 들어있어. 아까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안보 체제고, 그래서 국제연합 같은 거야. 집단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평화를 보자. 얘네들은 동맹을 통한 세력균형을 하자. 해서 여러분이 각각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자고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을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유주의죠? 을의 관점은 냉전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제정치의 지배적인 견해. 생각을 해보세요.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냉전체제는 현실주의야. 굉장히 강력한 동맹국들끼리, 즉 미국과 미국의 동맹, 소련과 소련의 동맹이 군사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했어요. 근데 얘는 자유주의자잖아. 자유주의자는 냉전이 깨지고 나서 힘을 얻었어요. 냉전이 깨지고 나서. 그러니까 지속되면서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냉전이 깨지고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힘을 얻었죠. 틀렸고요.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이 인간 본성에, 병이 누구야? 현실주의잖아. 현실주의는 아까 뭐니? 인간 본성을 뭐로 봤어? 홉스적 견해로 봤지? 홉스는 성악설이야. 모든 인간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강조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틀렸어요. 병은 홉스적 인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3번. 갑의 관점은 국제기구와 국제비정부 기구의, 국제기구랑 국제비정부 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을이지. 을. 자유주의자인 을. 틀렸어요, 일단. 앞부분이. 다음에 4번. 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을입니다. 자유주의자 을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좋아. 그럼 얘는 조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조화를 이루는 협력적 국제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유주의다. 해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내기 좋아하는 되게 잘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유형의 문제야. 4번 같은 경우. 자, 봐. 선생님 다 안 읽을게. 보기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내려가려 했더니 안 되겠는데요. 읽어야 되는데요. 대법원 나오는데요. 땡땡도 의회는 도내 초중등 학교 급식의 경우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자, 조례야. 동그라미 쳐, 얘들아. 땡땡동 의회야. 우리 법의 체계에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잖아. 순서가. 그러니까 조례는 지방의회. 그지? 그러니까 땡땡도. 경기도면 경기도의회.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니까 뭐야? 조례야. 알겠지? 조례를 제정했답니다. 법입니다. 이것도. 법의 이제 명령 다음에 있는 네 번째 법이죠. 땡땡도 교육감은 이러한 조례 내용이 우리나라가 체결 당사국인 가트, 옛날 거네요. 가트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된다면, 그럼 가트는 국제조약이란 말이야? 이건 조례고? 위반된다면 제의 다시 한번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땡땡도 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조례가 확정되었고, 땡땡도 교육감은 문제가 된 조례안이, 자, 니은 가트 제3조에 위반되어 땡땡도 의회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트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일부 조항이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한 가트 제3조에 위반되므로 조례안 중 일부가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나 좀 봐봐요. 중요한 거. 아까 선생님 뭐랬니? 국제법은, 국제조약은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랬지.
근데 이 땡땡땡 의회가 만든 건 뭐야? 조례지. 조례는 여기 네 번째 있어. 법률은 몇 번째 있고 두 번에 있단 말이야. 두 번째. 그러면 조약은 법률과 지위가 같기 때문에 얘가 위에요. 가트가 위라고. 가트가 위. 알겠니? 그래서 조례는 여기 대법원이 뭘 했어? 조례안 중 일부가 여기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부인된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제대로 된 판결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국제법이, 조약이 법률과 같은 지위다. 그래서 하위법이 얘에 어긋나면 얘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볼게요. 우리가 말로 했던 걸 얘는 사례를 든 거지. 대법원 판결에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제평화주의가 반영되어 있다.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왜 헌법이 나와요? 아니, 국제평화주의가 반영되어 있다 이 말 자체가 얘들아, 국제법은 우리가 국제법을 우리나라의 법률과 같은 지위로 해주는 이유가 이거야. 이거 뭐 우리는 전 세계의 어떤 관습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약,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대해서 우리는 준수한다가 바로 이거야. 국제평화주의.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법원이 이러한 국제평화주의를 반영해서 내린 판결입니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어요. 다음. 가트는 대통령의 체결 비준을 거쳐, 아니지, 아까 내가 뭘 했어? 체결 비준을 거쳐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에 해당된다. 조약에 해당되지. 가트는 동의가 아니고 체결 비준이군요. 오케이. 그럼 대통령 맞아요. 동의면 국회인데 체결 비준이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 맞죠. 동의는 국회, 체결은 대통령. 그래서 체결 비준을 거쳐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에 해당한다. 다자간 조약이죠. 가트는 여러 나라, 다수의 나라가 했기 때문에 조약 중에서도 양자가 아니라 다자간 조약에 해당합니다. 다자간 조약. 정답 일단 기억, 니은 다 맞아요. 기억, 니은 들어가는 게 기억, 니은 답이 1번이네요. 기억, 니은 들어가는 게 1번밖에 없어요. 자, 디귿은 몇 태어나 볼까요? 대법원은 내국민 대우 원칙이 문명국들에 의해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이 아니고 조약이라니까요. 다음, 대법원은 국내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기역이, 즉 조례가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명시적 합의 니은 보다 아니라니까 얘가 먼저라고. 조례보다 얘가 먼저야. 법률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문이 너무 길어요. 선생님 막 지문 볼 때마다 막 선생님 지금 나는 사탐 선생님인데 지금 언어 시간 같아요. 어떻게 비문학 수업할 때 선생님들 그 지문 다 읽으세요? 그 긴 지문을? 죽을 것 같아요. 낭독하다가 우리 이 정도 지문 나도 너무 짜증나죠. 보통 5점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다음 사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국제법의 한계. 네, 뭐 아세요? 문제는 국제법의 한계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를 강제로 점령하여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줄치세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UN 안보리 나왔네요. UN 안보리는 결의를 채택하여 인도네시아 병력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청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처음에는 국제연합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으나 이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병합을 사실상 승인했고 동티모르 해역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와 대륙분 경계 획정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호주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랑 지금 같이 가는 이유는 뭐야? 돈 된다는 이유야.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자, 포르투갈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동티모르 민족의 자결권과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나왔어요. 두 번째 등장인물 UN 안보리 다음으로 ICJ가 나왔습니다.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여기서 포르투갈이 왜 등장해요? 아까 말했잖아. 동티모르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했대. 자,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동티모르 민족이 자결권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제법을 근거로 인도네시아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 등이 핵심인 본 사건에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한 채 판결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관할권에 관한 동의 없이 재판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포르투갈이 한 거잖아. 근데 인도네시아는 여기에 동의 안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SJ는. 그럼 봅시다. 이게 국제법의 한계의 마지막 부분.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인도네시아라는 강력한 나라가 동티모르 쬐끔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인구 4위를 갖고 있는 큰 나라야. 자원도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반면에 동티모르는요. 보르네오 섬의 일부예요. 아니다. 보르네오 섬도 아니다. 보르네오 섬의 일부는 브루나이 공화국이고 동티모르는 더 적어요. 그 옆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도움되는 게 없죠. 없어요. 이 마지막에 쭉까지 보면. 그러니까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강제로 점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안전보장 기사에는 강력한 유감만 표시했어요. 강력한 유감만 표시했어요. 거기다가 호주 같은 나라는 정말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이 강대국인 인도네시아 편을 들고 있잖아요. 동티모르 편을 들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한계지.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한 그 얘기 아니지. 지금 국제법과 국내법 충돌한 경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비정한 국제 질서를 보여준 거야. 재판 규범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왜요?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 재판 과정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국제법을 만드는 과정은 안 나왔어요, 지금. RCJ 가해에서 재판한 얘기. 국제법을 재판 준거로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일단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무런 판결도 내리지 못했어요. 왜? 인도네시아 관할권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입법기구가 없어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할 법 규범을 제정하기 어렵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입법기구가 없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문학 독해 문제니까요. 꼼꼼하게 잘 읽어보세요. 다음. 국제사회의 주요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사네요, 또. 종교개혁으로 인해 기독교 중심으로 하는 질서는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열되었다. 유럽에서 카톨릭 중심의 기독교 제국을 꿈꾸던 합스부르크가가 30년 전쟁에 패배하면서 그 결과 뭐야? 베스팔렌 조약입니다. 자, 30년 전쟁 나오면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우리가 말하는 근대 국제관계, 근대 국제질서, 그게 체결되었다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자, 합스부르크가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합스부르크 600년 전 그림 전시회가 있는데 대단한 가문입니다. 혼인으로 유럽 전체를 결혼으로 유럽 전체의 왕실을 점령했던 그러한 가문입니다. 합스부르크가 하면 가장 유명한 인물 여러분은 마리 앙뚜아네트만 아시나요? 몰라요? 마리 앙뚜아네트도? 오스트리아의 공주에서 합스부르크가 하면 내놓은 유명한 왕비죠? 프랑스의 왕비.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어떤 원인이 되었던 그 왕비도 역시 합스부르크 가문의 일원이었죠. 자, 다음. 갑자기 이 가문이 나와서 그러면 가가 베스트팔렌 조약이니까 가를 계기로 주권에 대한 국제법적 보장과 함께 주차요. 베스트팔렌 조약은 어떤 의의가 있어? 유럽에서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꼭 알아두세요. 여기 줄쳐놔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주권 국가가 국제 질서의 중심이 되었다. 그 전까지는 뭐였는데? 교황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제국의 황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가문이라든지 그 이전까지는 주권국가의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나는 뭔데? 1945년 미국, 영국,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승리로 뭐가 끝났어?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니은 볼게요. 나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맹의 한계를 보완하는 국제기구인 그렇죠. 국제연합이 나왔죠. 다음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에 대립하여 실질적인 전투가 냉전 상태인 뭐야? 냉전 상태인 냉전이죠. 전쟁이 없는 상태인 냉전이 지속되었다. 다죠. 다 냉전 시기에 공산 진영의 다원화와 제3세계의 등장으로 이거는 냉전의 완화 때 등장한 거랬잖아. 그지? 다각체제가 된 건 틀렸고요. 여기에 89년 꼭 기억하셔야죠.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미국 부시 대통령이 동유럽수장 경제체제의 도입에 대한 소련의 불가능사 전략 핵무기, 화학무기를 포함하는 군비 축소 등에 합의한 미국과 소련의 동서 협력, 이게 바로 뭐야? 몰타랬지, 몰타. 아버지 부시와 고르바초프의, 자, 몰타 선언. 1989년 몰타 선언. 그러면 몰타 선언 이후 독일이 통일됐죠. 그 다음에 소련 해체됐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념 대결, 즉 냉전이 끝나는 그런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시기가 되었다.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4번.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내준 거 다 풀어오시고요. 답 맞춰줄게요. 그리고, 우리 국제기구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국제기구 하나 하고 나서 다시 할게요. 문제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